들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무회계의 이 개념 체계에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교재는 2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205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를 이제 잡으시면 돼요. 자, 재무회계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재무회계에 대한 그 기본, 우리가 이제 개념 체계의 구조를 본다면, 이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 체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발생기준, 계속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이제 근본적이다, 보강적이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인식, 측정.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다는 자체는 재무제표의 그 의의와 종류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의 의의 들어간다면요. 이 재무회계 과정의 결과로 인한 우리가 일정 회계 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 활동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요약하며 나타나는 보고서인데요. 재무제표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종류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 가지를 본다면, 자,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표인데요. 대차제조표였던 재무상태표가 중요하죠. 재무상태표가 이제 특정 시점을 나타낸다. 특정 시점. 그래서 이제 특정 시점을 중시로 하고, 그 다음에 포괄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일정한 기간, 장기간, 미래 기간이니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고요. 자,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건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요. 자본 변동표라는 것은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그냥 제공하고,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현금 흐름표고요. 그다음에 주석이라는 건 이제 독립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의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자, 구성 요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채권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말하고요. 부채는 기업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현금이나 기타 재화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상매입금이나 우리가 차입금 같은 걸 포함하죠. 자본이라는 건 어때요? 기업에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받아서 조달합니다. 차입금, 부채 등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이 사용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이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은 제품의 판매나 생산 등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비용이라는 건 수익을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 자산이 유출되는 또는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재무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가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전엔 대차대조표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 시점,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 보고서로서 우리가 재무 상태는 자원 구조, 자산과 그 다음에 재무 구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무 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이죠. 그러니까 부채는 타인 자본이 되고 자본이라는 건 자기 자본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를 재무상태표 이제 등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건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예요. 그래서
경영성과는 단기순이익,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따지겠죠. 단기순이익이. 그다음에 포괄이익으로 인식하는데 특정 기간에 실현된 우리가 수익에 발생된 비용을 대응하여 순수익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유량과 절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량이라는 자체는 일정 기간이고요. 절약은 일정 시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여기 공부를 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그냥 정의만 갈게요. 자본 변동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표는 뭐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캐시프로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중에 현금과 유입과 유출을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 그다음에 투자 활동 이런 거, 그다음에 재무 활동 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 변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7페이지.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표상 이 207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2번 계정 과목 3번이죠. 3번 계정 과목. 자, 계정 과목을 본다면 이렇게 봐요. 이 차변과 대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을 나눕니다. 차변과 대변. 그래서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다. 그럼 차변은 자산이고 자산을 더한 게 이제 부채와 자본이었잖아요.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죠. 부채와 자본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계정에 대해서 하나씩 볼 겁니다. 1번이 이제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뒤에 문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산은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경제활동에 유용한 경제적 자원 및 미래의 경제적 효용 또는 우리가 용역 잠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누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을 나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자체가,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하는 게 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현금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경제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이제 1년 이내냐, 1년 우리가 이상이냐, 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책에 보시면은 당좌, 재고, 기타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좌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자산,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당좌라는 것은 뭐 현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매출에 대한 거죠. 받을러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기업이 보유한 상품이나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같은 걸 얘기하고요. 기타 유동자산은 뭐 선급금이나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성 자산이라는 자체는 1년 이상의 것으로 경제활동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장기간 보유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비유동성. 그래서 이거는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각종 자산이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뭐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자산 등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뭐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눈에 비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치지 않는 무형자산 같은 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저작권 같은 게 이제 무형자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이제 장기금융상품, 우리가 그 투자 유가증권이나 출자금, 관계회사 주식, 투자부동산, 장기 대여료, 임차보증금, 부도금 같은 게 투자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이제 눈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및 건설 중인 자산은 다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형은 어때요? 눈에 비치지 않지만 이 산업재산권, 이 권이 들어가겠죠. 저작권, 강업권, 어업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어업권, 강물 채굴할 수 있는 거니까 강업권,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비,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산업재산권, 임차 권리금,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임차 보증금, 부도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 페이지로는 한번 적어 드릴게요.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우리가 그 79번을 이제 보면 되는데, 42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421로 가시면, 그 421페이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79번도 있고요. 또 420 우리가 423페이지에 83번 있는데 그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일단 그 421페이지에 우리가 79번부터 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대차절표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2번에 보시면은 받을 넣음 자산은 우리가 받을 넣음은 자산이므로 차변 항목이고 외상매입금과 단기 차입금 부채이므로 대변 항목이에요. 차변과 대변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데 하여튼 뭐 요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또 나오니까 보는데요. 차변 대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우리가 83번 문제는 이제 그 자산 계정에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차입금이 이제 차입금 부채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 현금, 상품은 이제 우리가 자산인데, 자, 우리가 페이지로는 423페이지. 자, 우리가 83번 문제는 어때요? 2번이 정답이죠. 차입금은 이제 부채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앞에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본다면, 그 우리가 그 앞쪽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앞쪽의 문제를 보시면 그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유통경영관리에 문제가 한번 있나 볼게요. 그래서 이제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요거는 이제 그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라는 자체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으로서 우리가 그 유동자산이 되고, 비유동은 1년 이상에 대한 경제활동의 사용한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다. 비유동성 자산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부채로 가볼게요. 부채. 자, 양가로 2번의 부채입니다. 자, 부채는 이제 기업이 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어때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할 의무죠. 그다음에 부채는 1년 이내 상환할 유동부채 똑같습니다. 얘도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이내에 상환할 유동부채와 1년 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상환 시 지급할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유동부채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단기 금융부채,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이제 부채라고 아까 얘기했죠. 차입금 자체는 이제 그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가 되겠고요. 매입 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업, 그 다음에 단기 차입, 그래서 차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기타 유동부채가 되겠고, 비유동부채라는 자체는 1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장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유동부채는 단기가 들어가겠고, 비유동부채는 장기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는 이제 장기금융부채, 사채, 장기 차입금, 장기성 매입채무, 그다음에 장기 충당부채, 뭐 이연법인 세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이라는 자체 캐피탈인데요. 자본은 이제 자산에 대한 소유주, 즉 주주의 지분을 의미하며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잔액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본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산은 아까 부채와 자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채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겠죠. 자산은 이제 타인 자본에서 빼면 자기 자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고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합쳐서 총자본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본의 종류는 이제 자본은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볼게요. 수익은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되며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액,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 수익, 그다음에 임대료 수익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결과는 이제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볼 수가 있죠. 자, 비용이라는 건 어때요?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 매출 원가라든지 자, 급여가 나가죠. 감가상각비, 차선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발생 결과는 자산의 유출,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를 이제 볼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냥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위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산이라는 자체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유동자산은 이제 어떻습니까?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 당좌와 재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그 관련된 문제가 69번이네요. 페이지 417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 파트 417페이지 가시면 69번이 있어요. 69번 다음은 그 안에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자산은 재무상태표가 대차제표가 작성일로부터 1년을 기준한다. 그럼 1년을 기준한다는 자체는 유동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유동자산 우리가 구분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유동자산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다시 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정답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동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이 있다. 그 다음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유동부채는 이제 단기고 비유동은 장기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보신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또 제가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는 문제집에서 가거나 아니면 또 요약집에서 충분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게 정도만 이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절 구매 및 조달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5절은 물류와 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제 끝나면 바로 물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제5절입니다. 제5절의 제목은 구매 및 조달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 관리라는 것은 조달 관리는 물류와도 관련이 돼요. 물류 쪽에서 이제 조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구매 관리라는 자체.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에 구매 관리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밑줄만 쳐놓고 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건 밑줄을 그냥 치고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싶은 거는 이제 박스를 치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라고 할 겁니다. 자, 구매 관리에 대한 의미는 그냥 밑줄만 치세요. 구매 관리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및 부품을 댈수록 우리가 유리한 가격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정도. 자, 과거에는 구매 관리를 단순히 사용 부분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량 적절한 시기에 적정 가격으로 이제 구입하고 이에 따르는 사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술 혁신, 제품 생산이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구매 업무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구매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구매 관리는 좀 더 그 기능과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단순히
소유자재 구매 업무를 취급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경영활동 전반과 연결되어서 이익 원천으로 보다 창조적인 구매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뭐 구매관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 구매관리의 중요성은, 구매관리라는 자체는 이제 공급사슬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자체는 공급사슬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210페이지 요거는 체크하세요. 시험에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은 그냥 밑줄만 치고요.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칠판에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페이지 가시면요. 리을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2014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관리를 우리가 위한 조직에 대해서 집중화와 분권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는 집중화와 분권화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 기능을 집중화할 것이냐, 분권화할 것이냐, 기업의 규모와 개별 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중화와 분권화에 따라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에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 이것도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데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가 있죠. 들어간다면요. 집중하는 건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목이 편운화가 용이합니다. 집중되니까. 그래서 주문 비용 절감과 구매 단가 인하, 그 다음에 공급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의 확보,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의 통제가 용이하고, 자, 구매 전문화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분권화의 장점과 상반되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분권화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장점은 이 개별 부서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고, 구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서 적시 조달이 이제 가능하다. 제때제때. 집중화의 장점과 상반된다. 반대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반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만 보신다면 이제 집중화는 품목의 표준화가 용이하다. 집중됐으니까. 분권화는 나누다 보니까 적시 조달이 가능하다. 제때제때.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거는 좀 한번 밑줄 한번 쳐놔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BP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경영혁신 기법으로서 이런 이제 분권화에 따르는 경영혁신 방안이 널리 소개되고 있어요. 기업 전체에서 사용되는 물량이 많은 경우 기업으로서 집중화에 따르는 이점을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또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2번 구매관리 일반적 절차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시면 3번에 구매정보 관리만 좀 체크해 보세요. 이것만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정보통신 IT 기술은 위에서 살펴본 이제 우리가 구매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IT가.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에 대한 니즈의 신속한 파악과 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으로서 이제 우리가 따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RP라는 것은 이제 분배 소요 계획이라는 걸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또 우리가 자동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이런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배우시지만 순서 자체가 이렇습니다. 보통 적어놔 보세요. 여기서는 212페이지 이제 밑에 구매 정보 관리에서는 자, 이제 첫 번째 MRP라는 게 나와요. 자, MRP라는 게 이제 자재 소요 계획입니다.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제가 이제 물류 관리사도 좀 강의를 하는데 이게 좀 물류 관리사 좀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발달하는 게 MRPP입니다. MRP. 그 다음에 2가 이제 제조 자원 계획입니다. 제조 자원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좀 확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ERP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사적 자원 계획이죠. 전사적.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좀 발전이 돼요. 범위가 좀 확대되는 거죠. 전사적 자원 계획은 자, 전 부서, 모든 부서에 대한 그 관리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발달이 된다는 걸 이제 아실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니은번에 MRP 자재 소유 계획, 그 다음에 DRP라는 것도 나옵니다. 필요 자재를 단독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사용과 재고 정보를 공급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의 자재 소유 예측 능력을 제고합니다. 보이겠죠? 정보를 공유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체가 이제 물류 자체를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중에 이제 ERP 시스템 같이 이런 사태에 대한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공급자 데이터베이스로 효율적 공급자 물색, 공급 물량이나 가격, 서비스 품질, 조달 기간, 안정적 공급 능력, 경영 혁신 능력을 따져보고요. 입고 자재에 대한 정보의 전산화와 입고 수량과 품질 검사의 신속화, 그다음에 대금 결제 자동화를 통한 사무 인력 감축. 그래서 이 정보 IT 기술로 해서 구매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구매 정보 관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자에 대한 관리는 뭐 한 번 정도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달 물류라는 게 있어요. 조달 물류. 그래서 조달 물류라는 건 물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류에서 나오는데 일단 뭐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물류 자체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틀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213페이지를 가시면 이 원자재 공급업자가 있죠. 원자재 공급업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재에 대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자가 생산자죠. 제조업자. 그래서 이 제조업자의 이제 자재 창고, 제조업자의 이제 생산자의 자재 창고, 창고에서 이제 나중에 제품 창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품 창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자재가 이 자재 창고까지 여기까지가 이 조달 물류라는 말을 써요. 물류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죠? 조달 물류.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자, 생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공급업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이제 생산자라고 한다면, 자재 창고와 제품 창고에 내에서 우리가 사내 물류, 이걸 생산 물류라고도 하고요. 생산 물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내 물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산 물류다, 사내 물류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사내 물류로서 생산 물류 자체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업자한테 또 가고요. 그냥 요건 가볍게 볼게요. 판매업자는 이제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갈 텐데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다. 뭐 그 외에 이제 물류가 뭐 폐기물류, 그 다음에 해수물류, 반품물류, 해수물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달 물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류에서 나오니까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조달 물류는 주로 기업 내에서의 구매 관리, 자재 관리 및 재고 관리 분야를 의미한다. 즉 원재료나 부품을 주문해서 제조업자의 자재 창고로 운송 입하하죠. 자재 창고로. 그래서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이전까지의 물류 활동을 조달 물류라고 한다.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물류는 무슨 물류니? 그러면 뭐 생산 물류다, 뭐 폐기 물류다. 그러면 안 되고 조달 물류를 찾으셔야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 물류는 원자재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 물류라고도 합니다. 납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입처,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조달 물류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이 조달 물류와 우리가 이제 배우실 생산 물류가 여기죠.
그래서 생산 물류 사이에는 각 물류 활동의 완충 역할을 또 하는 보관 시스템이 또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달 물류를 물적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더 단순하게 우리가 또 자재 관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조달 물류의 합리화는 그냥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제목 위주로 가져가시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달 비용을 절감한다. 조달 비용을. 그래서 전체 물류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조달 물류의 원활화 여부는 이어지는 모든 물류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부서의 니즈와 공급자의 제약 고려. 그죠? 그래서 이제 조달 물류는 생산부서의 니즈와 협력업체의 제약을 고려해서 수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물류의 합리화의 과제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이 조달 물류에 관심을 둬야 할 과제는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주문에서 납품까지 기간을 리드타임이죠.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운송 체계 정비, 그 다음에 품질과 정확성 유지 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구매 및 조달 관리는 그냥 참고적으로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정도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품질 관리가 있죠. 제가 또 생산 관리를 또 강의를 하는데요. 이 품질 관리는 QC라고 또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정확한, 적합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여러 부분이 품질을 유지 개선하는 관리적 활동을 체계를 말한다. 그렇게 보고요. 그냥 제목만 읽어볼게요. 오른쪽. 품질 관리의 목표. 어때요? 품질 관리를 해야 소비자의 요구 품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제품 설계, 개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제조의 일관성, 그 다음에 제품 비용 및 그다음 절감 및 종업원의 이제 도덕성 향상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품질 관리에 대한 그 전개는 품질 관리는 예방의 원칙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통계적인 그 고찰이나 기법 등이 과학적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이와 같이 통계적 기법의 응용을 강조한 품질 관리를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또 얘기합니다. SQC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현대적 품질 관리는 우리가 그 종합적으로 품질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품질 관리를 종합적 품질 관리라고 해요. TQC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서가 모든 부서가 이제 품질 관리하는 전사적 품질 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현대적 품질 관리는 그냥 니은번, 그냥 현대의 바람직한 품질 관리는 기업 경영의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전사적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품질 관리 수준과 비용도 이제 품질의 개념도 그냥 한번 쭉 눈여겨 보시고요. 넘겨 보시면은 품질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갖고 뭐 시험에 내야 되긴 좀 그렇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은 이제 품질 관리의 기능 정도는 이제 좀 체크해 보세요. 자, 품질 관리 기능은 관리 기능, 품질 기능이 있죠. 품질 관리 기능. 그래서 뭐 관리 기능은 이제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이제 생산 시스템이 하이 시스템으로서의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정도만. 품질 관리에 대한 기능은 자, 이거는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건 좀 체크해 보세요. 자, 품질 관리의 기능입니다. 두 가지 기능인데 PDCA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밍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밍 시스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이 기능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품질의 설계, 공정의 관리, 품질 보증, 품질 조사 등 네 가지 품질 관리 기능이 있다. 자, 대밍이라는 자체는 이러한 순환적인 품질 관리는 대밍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대밍 사이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 품질 관리도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일련의 시스템의 피드백 활동으로서 주요 기능인 설계, 조직 및 통제 기능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고요. 품질 관리 기법은 뭐 통계적 품질 관리.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샘플, 표본을 추출해서 그리 속한 모 집단의 규격에서 적합성을 추측하여 하는 기법이다. 뭐 그렇게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는 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는 좀 깊게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는요. 자, 이건 이제 염리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2번입니다. 종합적 품질 관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종합적 품질 관리.
자, 이거는 이제 TQ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Total Quality Control이라고 하는데 종합적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최대 만족을 주는 가장 경제적인 품질을 생산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내 각 부문의 활동을 품질의 개발, 유지, 향상 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우리가 통합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 그래서 우리가 ZD 운동이라고 하죠. 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완전 무결. 그러니까 무결점 운동입니다. 정조고번을 이제 우리가 주체로 한다. 전 종업원이 주체가 돼서 처음부터 올바로 일을 하도록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량률을 허용하지 않아 불량품 발생이 0으로 완전 무결로 간다는 얘기죠. 실시 요소는 이제 ECR 제한, 동기부여, 표창 등 세 가지고요. 품질의 인적 변동률은 종업원의 기술과 작업 의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종업원을 이제 강조했으니까 심리적이고 비수리적이죠.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비수리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와 이제 비교되는 게 QC 이 서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QC 관리자, 그다음에 전문가가 주체가 됩니다. 아까는 이제 종업원이 주체가 됐다. 종업원 주체가 만약에 QC 서클이다. 안 되겠죠. 관리자에 대한 전문가 주체다. 완전 무결이다.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QC에 대한 서클, QC 서클은요, 불량품 발생에 의한 우리가 손실과 품질 관리 비용의 균형을 고려해서 이 평균치에 대한 불량률을 인정, 품질의 물적 변동 요인, 작업장과 설비의 기능을 중시, 그래서 처음부터 작업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여해서 논리적이고 수리적이다. 아까는 이제 심리적이고 비수리적이죠. 논리적이고 수리적이다. 논리적이고 수리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여기 반대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낼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딱 내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종합적 품질 경영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좀 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품질 경영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TQS, TQC 종합적인 품질 관리와 그 다음에 TQM 종합적 품질 경영이 또 우리가 나눠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기 체크를 해 보실 만은 합니다. 3번 그래서 종합적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QM이라고 하죠.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경영자가 소비자 지향적인 품질 방침을 세우고 최고 경제는 이제 물론 우리가 모든 종업원들이 전사적으로 참여해서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TQM의 운영에는 고객 중심, 공정 개선, 전원 참가라는 원칙이 또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QC 종합적 품질 관리와 종합적 품질 경영을 이제 나눴죠. 그래서 얘와 얘를 우리가 아까 했던 거와 나눠서 이제 또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 품질 경영은 이제 구매자 위주입니다. 구매자 위주. 그래서 요거 아까 앞쪽에서 TQC라는 게 있었죠. TQC가 종합적 품질 관리라면 자 갑니다. 종합적 품질 관리다. 그래서 이제 TQC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 종합적 품질 관리라는 자체는 이제 공급자 위주예요. 공급자 위주인데, 자, 이 매니지먼트는 이제 구매자 위주로 가자는 겁니다. 구매자 위주. 그래서 구매자 위주. 그래서 우리가 고객 중심. 이게 가장 상반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상반되는 걸 찾는다면 이 종합적 품질 관리라는 것은 단위, 유닛이죠. 유닛 중심입니다. 유닛 노드 시스템 할 때 우리가 이 단위라는 게 유닛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시스템 중심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기업의 얘는 기업의 어떻습니까? 기업 이익.
이게 우선의 공정관리고요. 얘는 이제 고객에 대한, 다 고객이 들어가요. 고객. 그래서 고객의 만족이다. 그래서 만족을 위한 최고 용자의 품질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부분의 총체적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자 위주는 이제 종합적 품질 관리, 종합적 품질 경영은 이 고객 중심이다.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고객의 최대 만족을 주는 가장 경제적인 이제 품질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비교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6시그마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품질 경영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생산 관리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218페이지 가시면, 자, 이 6시그마라는 거에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6시그마는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찾아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6시그마라는 6시그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표준 편차라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에서 벗어나는 척도죠. 의미하는데, 이 시그마가. 그래서 경영혁신 수단으로 이 시그마, 6시그마 운동은 제품의 설계, 제조,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그 상한과 하한이 품질 중심으로 6시그마 이내에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품질 규격에서 번원할 확률은 1만 개에, 자, 확률은 1만 개에 우리가 3.4개다. 그래서 이제 3.4 p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3만 개다. 그럼 3만 개는 우리가 3.4개니까 1만 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3.4라는 자체는 3개에서 4개가 아니에요. 3.4개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1만 개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9개에서 우리가 한 12개 정도 이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3만 개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6시그마 활동은 목표 품질 수준의 달성을 위해서 모든 관련 프로세스를 평가하여 품질 개선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관리를 이제 수행하는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가 정규 분포로 본다면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가 있다면 이제 편차가 있으면 분포도가 6에서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6시그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DMAIC라고 불리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시그마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뭐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가 있는데 6시그마 이론이라는 자체는 자체에 이 정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선택 및 관리라는 자체는 우리가 벤더라고 나오잖아요. 벤더. 그죠? 그래서 벤더는 이제 공급업자입니다. 벤더에서 이제 우리가 구매자, 바이어로 이제 이루어지는 공급자 선택 및 관리, 공급업자의 평가 및 선정,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보시는 내용, 읽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 보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5페이지에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를 봤어요. 그래서 205페이지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위주로 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의미만 보셔서 재무제표에서 오지선다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걸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죠? 정의를.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아까 문제를 풀어봤지만 자산이라는 자체가 이제 가로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이 있다. 그래서 1년 이내는 유동이고 1년 이상은 비유동이다. 유동은 당자와 재고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부채라는 자체는 차입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유동부채와 비유동이 있는데 유동은 단기, 비유동은 장기. 자, 자산이라는 자체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다.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자, 구매 및 조달 관리에서는 아까 조달물류라는 게 있었죠. 조달물류라는 자체는 앞으로 배울 거니까 머릿속에 두시고, 그다음에 구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조직, 집중화와 분권화, 210페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집중화와 분권화를 반대로 장단점 갖고 나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2페이지 뭐 구매 정보 관리라는 자체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느냐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조달물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조달물류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두시고, 이 품질 관리라는 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어때요? 그 종합적 품질 경영과 종합적 품질 관리, TQC와 TQM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6시그마 정도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여러분들 쉬었다가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